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이슈에 대한 공감과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사공방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 박한석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가 최근 외부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혈세 낭비와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사무실로 사용할 외부 건물을 임차하면서 비용 절감, 업무 편의 등에 관한 고려 없이 청주시 의장 소유 건물을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임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달 7일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해당 공무원, 그리고 최충진 청주시 의장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충청북도는 지난달 30일 있었던 인사에서도 보은적 성격으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기 말에 잇따른 파열음을 내고 있는 충청북도의 도정에 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건물 임대차 특혜 관련 논란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특혜 논란의 구체적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국민의힘 박우양 도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요. 도 산하기구인 식의학안전과와 바이오 산단 지원과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임대 면적 151평을 지난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보증금 5억 원에 월 550만 원의 임차 계약을 했다며 이는 주변 시세보다 2배 이상 비싼 금액으로 임차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문제는 또 그 시세보다 2배 이상을 주고 같은 당 단체장인 시민의 대표인 시의장 건물을 임차했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그 건물은 그 당시 미등기 상태인 걸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또 보증금을 띄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 하나 없이 임대차 계약서를 썼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이 건물은 이시종 지사가 선고사무소로 2번이나 쓰였던 곳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또 보훈성 임차가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특히나 이 문제는 최충진 시의장 건물과 계약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 시세보다 2배 이상 비싸게 계약했느냐가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 건물의 소유주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임대료가 시세보다 좀 비싸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정말로 그 임대 시세보다 2배 이상 비싸다고 한다면 특혜로 볼 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이 건물의 소유주가 현재 시의회 의장이라 보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면 이 문제의 핵심은 누구의 건물이냐라는 것보다도 이것이 정말 혈세 낭비인가 그리고 특혜성인가라고 하는 측면을 조금 더 짚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애초에는 아마 여기로 들어갈 계획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계획은 이 3개층, 구신한은행 건물 3개층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 중에 2개층은 임대 계약을 했고 도의 여러 가지 행정 조직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가 생겨서 근데 1개층을 들어갈 곳이 없어서 새로운 이제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이 모박사 건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면 애초에 구신한은행은 930제곱미터에 보증금 1억에 월 9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상대적이지만 모박사 건물로 간 것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 저렴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당시 나왔던 이제 몇 군데의 건물들을 비교해 보면 특별히 얘가 더 비싸다 이렇게 주장할 근거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미등기 건물에 관해서 지금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네, 최충진 의원 건물을 갖다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2020년 4월 16일 날 농협은행에서 최 의장의 배우자 채무자로 건물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금액은 한 11억 8,800만 원이 설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2020년 11월 16일 날 그 충북도 최의장 건물로 임차를 결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2020년 12월 3일 날 충북도 임차 개혁을 체결한 걸로 한 언론에 보면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임차 개혁 할 시기를 보면은 그 건물 명의가 그 돌아가신 그 최충진 그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속 중이었고요. 그래서 그게 그 건물 자체가 미등기 상태인 걸로 좀 드러났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했을 때 과연 그 상속 중인 건물을 갖다가 그 아직 주인도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임대차 계약서를 쓸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최 의장이 그 건물을 상속을 받으면서 또 세금을 납부할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2억 3,536만 원 754원이라는 그 돈을 갖다가 그 동청주 세무서에게 그 납세 담보 제공 계약을 또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가액에 한 15억이나 되고 또 그리고 또 그 11억 이상의 그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고 또 특히나 또 그 납세 담보 제공 계약이 뭐 물론은 계약 이후에 결정된 거지만 2억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있다 보면은 건물 가격이 15억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그것을 오버한 보증금을 갖다가 또 지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명 그 깡통 전세라는 그런 의미의 건물로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수치만 우선 드러난 수치만 보면 그런데 그것도 좀 더 한 단계 더 들여다보면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보니까 그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상속 과정에 있었던 건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계약은 그 등기 이전이 안 된 상태로 계약은 했지만 그 최종 잔금이 넘어가는 처음에 1억만 그래서 지출이 됐고 최종 잔금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등기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상속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그 계약이 완료됐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걸 몰랐던 건 아닌 것 같고 그 내용은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이제 최종 잔금을 넘기는 방식으로 해서 그 진행상에 그것은 뭐 큰 근본적인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 여기가 깡통 전세냐 이게 이제 사실 상당히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그 공시지가로 그 당시에 그 재산 등록을 할 때 한 15억 정도로 등록을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그 전세권 뭐라 그러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등기 권리 그 담보 전세권 설정이라고 하죠. 예. 그거와 관련돼서는 그 11억으로 그 담보가 설정이 돼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그 11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대출한 금액은 그만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130% 정도 이렇게 전세권 설정을 더 높여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9억 내외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 평가를 하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본다면 그리고 이 건물 가액이 실적으로 얼마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공시지가상 15억 정도 된다고 하면 그 2018년에 감정평가한 그 이 근저당 설정을 위해서 감정평가할 당시에 한 17억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치면 실질적으로 한 20억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면 현재 그 실제로 그 대출한 금액과 또 그 이 상속세를 분납하기 위해서 2억 3천 한 것과 그리고 이제 5억을 추가한다고 해도 완전히 깡통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근데 그 11억 정도가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하면은 보통 은행권에서 대출해 줄 때 그걸 한 뭐 제가 알기로는 한 60, 70% 정도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봤을 때도 그 보험 5억이라는 금액은 충분히 건물가액을 넘어서는 금액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의혹을 또 사고 있고 특히나 그 이후에 그 도 해명이 좀 우스운 게요. 그 전세권 설정을 갖다가 곧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뭉우푸답이고 또 화목차상인 상태이고 특히나 그런 상태에서 과연 전세권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지 또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사실 그 도가 행정을 하면서 그래서 행정적 실수가 있었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혈세 낭비나 특혜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행정적으로 보면 당연히 행정 재산을 가지고 이 전세 입주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담보를 최대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애초에 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지적을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그 근저당 설정을 추가로 해서 최소한 그 도민의 혈세가 적어도 이 뭔가 낭비될 그런 여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 약간 이제 발언하신 부분 좀 정정을 하자면 이제 이 건물에 원래 기존에 이제 담보 근저당권이 이제 설정되어 있었고 그게 한 11억 정도 되었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행정관님 말씀은 이 전체 시가로 봤을 때는 뭐 마냥 그렇게 공제를 다 한다고 해도 깡통 정세는 아니다. 뭐 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국민의힘 충북도당 측에서 이제 좀 해명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 이시종 충북도지사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물에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재정 부담이라든지 접근성, 통행 안전 면에서 가장 뛰어난 사무실이어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과가 이제 식의학안전과랑 바이오 산단 지원과입니다. 네. 그런 부서들이 주로 이제 업무를 갖다 하는 것들이 주로 외부에 있는 어떤 그 출장들이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 바이오 산단 지원과 같은 경우는 오송의 바이오 산단과 또 충주의 어떤 바이오 산단 지역을 많이 집중 육성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도청하고 가까운 그 곳을 갖다 선정을 해야 되냐는 의문이 좀 제기가 들고요. 특히나 오송 같은 지역에는 도 단체 건물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쪽으로 더 먼저 이전을 했으면 또 그쪽의 업무하고 더 이렇게 긴밀하게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결제 방식이 꼭 대면 결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해서 충분히 그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있는데 굳이 접근성을 갖다 이렇게 강조한다는 것이 조금은 의아하고요. 특히나 그 주차장도 그 건물을 보시면 주차 건물이 전혀 민원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건물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은 조금은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그쪽으로 간 그 과가 제가 알기로는 감염병 관리과하고 산단지원과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식의학 안전과로 저도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감염병 관리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 긴밀하게 도와 또 협의를 해야 될 측면도 있고, 또 산단지원과도 역시 그 도의 어떤 주력 또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말씀대로 뭐 떨어졌다고 해서 일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능하면 도청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 업무를 보는데 편리성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것을 저는 고려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쩐 그 당시에 그 도의 정책적 판단, 특히 그 새로운 신설 부서라든가 공간이 필요할 때 뭐 일반적으로 보면 좀 그래도 도청 가까이 뭐 이런 식의 인식하에 이 일이 추진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여기가 더 비싸게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조금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배가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는 연 이율을 12%를 적용할 경우에 비싸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 박사가 이게 보증금이 5억이다 보니까 이걸 연 12%를 적용하면 당연히 더 비싸다 이렇게 주장할 근거는 되는데, 사실 요즘에 그 서로 전세를 가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 애는 월세를 안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월세가 더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또 도청 공무원들 그 얘기는 들어보니까 이게 좀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려고 도민의 세금을, 그러니까 좀 저렴한 곳을 찾은 것이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도 해명자를 보면 비교한 건물이 그 대우증권, 옛 구 대우증권 건물을 비교했습니다. 네. 근데 하필 또 그 1층을 또 세를 갖다 비교를 했는데요. 그 세는 그 보증금이 1억 원에 그 월 임대료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 성안길 가보시다 아시면 1층 상가 그 가격하고 2, 3층 건물은 워낙 두세 배 차이가 이상이 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볼 때 비교 대상이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네. 제가 만약에 어디 그 건물을 임대한다고 하면 5억에 500만 원을 하겠습니까? 1억에 1,000만 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여력이 있다고 하면 물론 5억이 없으면 1억을 하겠지만 제가 여력이 있다면 5억에 500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지금 그 구 성안길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 건물이 텅텅 뭐 1층부터 해서 2, 3층이 많이 비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청주시와 또 충북도가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그런 운동을 많이 펼치고 있는 상태에서 마침 그런 장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어떤 시민들에 대한 또 요즘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상권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바로 시민들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고요. 특히나 그 코로나19 그때 당시에 그 계약할 시기에 많이 확산되는 시기였고 방역 문제도 많이 되는 시기였고 특히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 착한 임대료 그 받기 운동이라는 것도 벌어지는 상태에서 과연 도가 그런 상태에서 그 같은 당 시의장인 건물에 그 임차료를 갖다가 주면서까지 꼭 들어갔어야 하나 그건 좀 짚어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 지점만 떼놓고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그 건물을 찾을 때 그 모박사 건물, 구대여증권 그리고 타임빌딩 이렇게 3개 정도가 그 당시 당장에 이제 그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물들이 주변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그 중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이제 찾은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근데 뭐 아까도 비교했지만 1층과 비교하고 또 옆에 있는 아니, 또 거기에 1층이 나왔으니까 다른 게 나와 아니, 있는 게 그게 아니라 아니고. 그래도 새 건물하고 비교한다는 건 네. 조금은 의아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두 분이 약간 직접 임차를 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해보고 이제 앞서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또 인사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난달 30일에 이제 서기관 이상 인사가 있었는데 그 재난안전실장으로 그 이상은 자치연수원장을 승진 발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치연수원장이었던 경우는 이제 퇴임을 앞둔 상태였는데 이제 굳이 이제 또 재난안전실장으로 승진을 해서 발령을 한 부분 때문에 이게 좀 보훈적인 인사가 아니냐 뭐 이런 좀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요즘 이시종 지사님이 많은 또 문매를 좀 맡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갖다 보훈 인사라고 해서 또 언론에서 많은 문매를 맡고 있는데 특히나 요번에 그 인사에 그 말이 올랐던 그 이상은 자치연수원장은 특히나 그 충주가 같은 또 고향이고요. 또 부친이 또 이시종 지사의 전 그 은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런 또 정황적으로 그런 특혜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논란이 좀 커지고 있고요. 특히나 그 3개월밖에 안 남은 임기를 앞두고 승진했다는 거는 그동안의 관례상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굳이 또 임기 말기에 또 이런 일을 하셨는지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제가 좀 불편한데요. 난감한 질문이 많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사라고 하는 게 쉽지 않고 그냥 어렵고요. 또 그 겉으로 드러나는 면도 있지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이유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그 이번 그 재난안전실장으로 갈 수 있는 그 이제 위치에 있는 분들 인사 대상자가 전체적으로는 한 4명 정도 아마 됐다고 해요. 4명 정도 됐는데 한 분은 아마 장기 교육을 가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나머지 2분은 이제 뭐 부군수로도 나가 있고 현장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마 남은 이제 이 정년까지 기간이 한 7, 8년 이렇게 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도 전체의 인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이제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그 승진이 이 일을 하는 동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길게 보면 이게 인사 운영에 상당한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점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제 이분을 그 재난안전실장으로 이렇게 승진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재난안전실장이라는 이 자리가 이제 코로나19 업무를 지휘하는 그런 자리인데 자치연수원장으로 계셨으니까 사실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보기 좀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전문가를 이제 그 코로나19 업무를 지휘하는 자리에 이제 승진 발령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네. 그 부분도 이제 그
재난 분야에 아까도 말했지만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그분의 어떤 걸어온 길을 볼 때는 좀 약간은 전문성이 많이 결여됐다라는 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또 사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승진 대상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그런 자리에 꼭 그런 분을 갖다가 모셔야 됐는지 그런 것들이 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나 그 이수종 지사님이 그동안 12년 동안 정말로 시종일관 그 일 잘했다라는 이미지가 한순간에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무너지는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오얏밭에 가서 갓근도 매지 말라고 하는데 좀 이러한 그런 시기에 조금 더 신중하고 그런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렇게 되는 것이 맞죠. 인사라고 하는 건 그러나 늘 그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잡음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누군가는 승진을 해야 되고 누구는 탈락하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그 재난안전실장이 그 분야의 전문가이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도에 있는 여러 그 인사 대상자나 승진 대상자들이 재난안전의 전문가가 정말 몇 명이나 되냐, 실적으로 그럼 전문가가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재난안전의 실질 이제 컨트롤타워 기능은 행정부지사가 또 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이 매우 중요한 자리이긴 하지만 그 재난안전실장만으로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 다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분이 그 직전에는 자치연수원장으로 있었지만 도의 기획관도 하셨고 뭐 국토부 파견도 하셨고 또 부군수로서 일도 했고 해서 도의 다양한 영역의 또 분야를 두루 그 거친 어쩌면 또 일정하게 또 그 분야에 뭐 전문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측면도 같이 있어서 참 뭐 인사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잡음이 없고 완벽한 분을 적재적소에 하면 좋겠지만 그 인력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한계도 있다. 이런 측면도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인사 관련해서 이제 또 하나의 논란이 이제 충북 장애인 체육회 7대 사무처장 이 자리에 이제 행정관료 출신인 강정권 전 충북도 자치행정과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애인 체육회다 보니까 이제 여기 사무처장인데 이제 행정관료 출신을 임명을 한 부분 때문에 이제 지역 체육계에서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항상 제가 네.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될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 네네네. 이게 저도 이제 그 체육 산하단체 그 체육회장을 했다가 경험을 했다가 좀 해봤고요. 그동안 오랜 그 체육계의 수건 사업입니다. 솔직히 체육 전문가가 그쪽에 와서 좀 그 행정 경험과 그것도 체육인의 어떤 고충을 갖다 좀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전문 체육인이 그런 직책을 맡아주십사 하는 그 의견들이 지배적이었고요. 특히나 뭐 물론 그 강 사무처장님이 행정 경험이나 어떤 그런 지도력 같은 거는 여러 그 자리를 통해서 정말로 충분히 인정은 받지만 그래도 체육인들이 요즘 느끼는 것들이 그 체육인들이 좀 홀대받고 소외받는 그런 감정들이 많이 좀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달래고자 할 때는 정말로 이수종 지사님도 약속하셨습니다. 임기 내에 전문 체육인을 갖다가 그 자리에 그 세우겠다라는 약속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약속을 지키는 쪽으로 고민을 하셨었다면 얼마나 좋은 그런 인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예전부터 이게 그 중요한 이슈였죠. 그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이 체육회의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좀 민간 분야의 그 분야의 당사자이면서 전문가인 분이 좀 자리를 맡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늘 요구가 있었고, 근데 요구에 어떻게 화답하느냐 하는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우선 그 민간으로 사무처장을 임명하겠다고 그 약속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것이 실제 공약집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묵시적인 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마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제 체육계 요구니까 앞으로 아마 저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장애인 체육회는 지금도 회장이 또 도의사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체육 사무처장과 원활하게 그런 좀 의사소통이나 또 행정과의 어떤 관계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인사를 한 것 같은데 정말 이 분야에 그
제대로 된 전문가를 잘 발탁하는 쪽으로 인사를 가면 좋겠다는 게 저도 생각이고요. 당연히 또 지난해 그래도 그 사무처장은 아니지만 그 장애인 관련 그 대외협력본부장을 또 장애인 당사자로 임명을 해서 새로운 또 역할을 이렇게 부여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흡하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또 노력도 좀 일부 있었다. 요즘도 좀 인정을 해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앞서서 이제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도 뭐 특혜이냐 아니냐 좀 의견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논란이 있고 또 인사에 관해서도 어쨌든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논란이 이제 임기 말에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것들 때문일까요? 네, 이시종 지사님께서 이제 3선이라는 그 10년 기간 동안 정말로 일 잘한다라는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도지사로 좀 정평이 나 있는데요. 마지막 임기 동안 어떤 그동안에 지내왔던 분들에 대한 또 보답 차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은 다음 지방 정부한테 초기에 혁신 의지를 좀 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 잘 비춰지다 보면은 레임덕을 좀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있고, 특히나 다음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특히나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문구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10년 동안 쌓아온 공든탑을 절대 무너뜨리지 마시고 정말로 남은 임기 동안 정말 그동안의 어떤 업적을 공들인 탑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정말로 박수 칠 때 잘 물러날 수 있는 그런 도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임기 말에 저도 뭐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시종 지사의 지금까지의 어떤 인사 스타일로 보면 일을 죽어라고 시키고 그래서 성과를 보고 인사한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일관되게 잘 좀 지켜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인사와 관련해서 보면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제도도 도입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인사와 지금까지 사실 큰 잡음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저도 잘 지켜가면은 아마 임기 말을 마무리하는데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약간 좀 저는 이게 이제 내년 또 선거를 앞두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좀 정치적인 이런 또 공세 측면도 그러나 또 일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공세란 측면은 잘 모르겠고요. 특히나 이시종 지사님이 또 하마평에 지금 재선거가 생기는 지역에 또 나온다라는 말씀도 한가리 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청주에 대한 애정을 갖다가 좀 마지막까지 불태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시종 도지사 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충청북도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좀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어떤 점들이 보완이 돼야 될까요? 여기에 관한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행정관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사실 인사라고 하는 것이 잡음 없이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역대 또 많은 우리 정부든 단체장들이든 보면 인사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일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훨씬 더 인사에 있어서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 적재적소에 하는 것, 그리고 특히 특정한 항맥이나 인맥 이런 데서 치중되지 않는 그런 인사를 한다고 하는 원칙을 사실 마지막까지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잡음도 이면을 보면 불가피한 측면들이 상당히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고려하고 또 이것을 도민들이 또 어떻게 볼지 내부 공직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것도 함께 조금 더 한 번 더 검토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많이 비판을 해주셨는데 어떤 점들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네, 특히나 아까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지금 모든 정권 말기에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스템 인사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특히나 오해받을 일은 임기 말기에 좀 하지 않는 게 그다음 정부가 좀 활발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시종 도지사의 임기는 이제 앞으로 채 1년이 남지 않았는데요. 최근 충청북도의 행정이 일방적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2차 지방 이전 사업이 주춤하자 충청과 영호남 지역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즉각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대선 공약인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을 차일피일 미룬 채 희망 고문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요구를 한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2단계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함께 충북 혁신도시의 현 상황에 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충북 혁신도시가 지금 진천, 음성에 걸쳐서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랄까, 이 혁신도시 어떻습니까, 지금? 예, 그 진천 덕산과 음성 맹동 지역에 209만 평 정도 규모로 개발이 돼 있죠. 혁신도시로 지정이 돼 있고, 애초에 그 11개의 그 주로는 이제 그 연구기관 또 공공서비스 기관들이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인구가 39,400명 정도로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 8월 현재 계획 인구가 39,400명인데 현재 29,900명 정도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인구 대비 한 80% 정도 입주를 해 있고, 그런데 이제 현재 여기서 좀 문제는 그 입주해 있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주로 이제 혁신도시 한 이유는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가족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정주하면서 지역에 좀 자리를 잡고 또 그래서 지역사회의 어떤 균형 발전에 좀 기여도 하고 뭐 이런 기대가 있는 건데, 가족 동반 이주율이 우리 진천 음성 혁신도시는 40% 정도 선에 머물고 있어서 이게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그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함께 이제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라든가 이런 자원과 어떤 연계된 그런 지역 이제 채용 문제라든가 뭐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서는 여전히 좀 많은 숙제도 안고 있고 또 정주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개선해야 될 숙제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진천과 음성이 이제 시로 승격을 좀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로 승격하는 데 있어서 이 혁신도시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진천하고 음성군이 그 다 포함되어 있는 그 혁신도시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천 인구는 좀 증가하는 추세고 음성군은 감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애초에 그 도시계획이 될 때부터 음성에는 좀 상업시설이 조금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진천에는 그 공동주택, 아파트가 많이 그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그 진천 쪽이 좀 늘어나는 현상이 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떤 그 단체의 어떤 그 지자체에 또 이익을 보는 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또 평가가 엇갈립니다. 또 상업시설 나오는 세금들, 또 그런 것들 또 음성군이 많이 간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인구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는데요.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이야기하셨다시피 그 정주 시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거의 주말 되면 텅텅 비는 그런 그 암흑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 수도권 전철이 진천을 통해서 혁신도시 들어와서 청주 공항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진천의 그 음성의 혁신도시에 그 많은 아파트를 지어야만이 이 혁신도시가 살아남느라는 생각은 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그 도시의 문화, 예술 이런 쪽으로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만이 앞으로 인구가 빨려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 여건들을 좀 만들 수 있고요. 특히나 그런 아파트 시설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에 그 쇼핑 편의 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쉼터가 될 수 있는 그 여가 시설,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개발이 돼야만이 또 인구가 안정적으로 정주해 가면서 그 지역 문화를 갖다 즐기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도 사실 열심히 노력은 했잖아요. 뭐 도에서도 관심도 갖고 진천 음성 노력은 했는데 이게 태생적인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천 음성은 애초에 이제 그 혁신도시를 계획할 때 충청권은 제외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200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02, 3년쯤에 그 이유는 충청권에는 그 행정 수도가 오니까 행정 수도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충청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이제 9개 지역에 주로 이 공공기관들을 분산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한전이라든가 뭐 가스공사라든가
뭐 이런 그 큰 규모의 뭐 LH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를 올 계획을 못 세운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공기업들은 다 다른 지역으로 이미 배정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충북은 아무 혜택이 없다. 그런 어떤 문제제기 되고 그것이 수용되면서 그나마 이제 그 정보통신 기술 관련 4개 연구원 또 인력개발과 교육 관련돼서 여기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최근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유명해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런데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에서 그나마 가스안전공사 정도가 그래도 일정한 규모 있는 그런 이제 그 서비스 기관이 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 진천음성 혁신도시가 지역 발전을 견인하거나 이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한계가 있는 그런 혁신도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제 행정관님 말씀은 이 진천과 음성 이 혁신도시로 온 이 공공기관이 조금 어떻게 뭔가 이게 인구를 늘리고 이 기반을 닦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하게 왔다. 좀 이렇게 보시는 예,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전체 이전 규모도 한 3,300여 명 정도 규모밖에 또 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시설만 오니까 이게 지방세 납부 비율이 10개 혁신도 중에 8위. 예, 우리 지역이. 또 지역의 물품 구매에는 9위. 뭐 예상 규모는 10개 중에 10위. 매출의 9위. 이런 규모예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나마도 이제 그 중에 한 2천여 명이 지금 그 혁신도시 중에 수도권과 출퇴근 비율, 인접도시와 출퇴근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와대에 있을 때도 이 문제를 그래서 이 출퇴근 이 버스를 좀 예산을 어떻게 줄일 수 없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충북도에서 올라와서 여러 가지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또 막상 이렇게 쉽지가 않은 또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의 좀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시군에서 그 시승격 문제에 대해서 두 단체들에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인구가 아직까지는 15만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한쪽에서는 그 군 단위의 그 통합 부분을 갖다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드는데 막상 현실로 가서는 지역민들의 어떤 그 생활권이나 어떤 문화권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질감 때문에 좀 통합의 어려움과 또 특히나 그 행정기관들이 여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해관계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것들은 총체적인 그 충청권 메가시티 차원에서 한 번은 또 짚고 넘어가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혁신도시가 이제 진천하고 음성에 이제 걸쳐 있는데 이 격차가 진천과 음성 사이에 좀 격차가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혹시 있다면 그 이유는 어떤 점 때문일까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약간의 어떤 그 도시계획상으로 인구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진천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지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어떤 주변의 그 기반 시설, 산단이나 여러 가지 연구 시설 이런 것이 들어올 때는 어떤 서로 경쟁적으로 서로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음성과 또 진천이 동일한 조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 혁신도시만으로 시로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도시의 계획 인구가 4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100%를 채운다 그래도 그것만으로 시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최근에 그런 음성은 좀 정체, 진천은 인구가 좀 빠르게 늘어나는 그런 것은 말씀대로 주로 공동주택 단지가 진천에 있다 보니 음성에 있는 일부 인구까지도 역으로 흡수하는 그런 측면이 아마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진천이나 음성이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이 혁신도시와 연계해서 지역의 새로운 어떤 성장의 그 잠재력을 키워나가고 그쪽에 그리고 상당히 산업단지라든가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입주 여건이 또 유리하기 때문에 잘 좀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 또 설계를 해나간다고 하면 뭐 그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 이렇게는 보는데 그것이 혁신도시만으로는 어렵고 연계하는 게 필요하고 최근에 제가 그 진천에서 그 어떤 미래의 스마트 교육과 관련된 그 전략을 세우고 그걸 학교 교육으로 강화하려고 하는 걸 보면 참 반가웠거든요. 그 이유가 이런 스마트 교육이 진천에 있는
그야말로 한국교육개발원이라든가 인재개발원 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뭐 이런 데와 연계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야 여기 내려있는 공공기관들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이 연계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이제 2단계로 이제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인지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대로 뭔가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 이제 이런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뭔가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먼저 우리 같은 입장에서 말씀드리다 보면요, 그 지금 문 대통령께서 그 시도지사 연석회의나 정책회의 그 과정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것들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고요. 특히나 또 물밑에서는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그 임기 끝나기 전에 좀 자기 지역에 어떤 그 2단계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물밑 작업은 제가 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데, 특히나 충북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공개적으로 어떤 기관을 유치하겠다라고 그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약간은 좀 그 충북도가 좀 이렇게 느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특히나 그 또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이것을 또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간의 그 공약들을 갖다 발표하면서 어느 기관을 유치하면 또 그 지역의 또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정말 나누어 먹기식이 아니라 정말로 그 지역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관된 그런 공공기관이 내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1단계 공공기관 이전이 2019년에 이제 완료가 됐거든요. 최종 이전이 완료가 됐고, 그러고 나서 이에 대한 그 이제 성과 평가가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동시에 2차로 이전 가능한 대상 기관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1차에서 약 그 170여 개의 5만 명 정도가 이전 대상이었다면 2차는 122개 정도 기관에 약 6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기초 연구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떤 기관이 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현실적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미 그 임기가 상당히 지나서 이제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제 그런 지점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 2단계 이전을 발표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건 뭐 한쪽에서 보면은 지역 간의 그 굉장한 아마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는 또 이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좀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획기적인 어떤 그 이 혁신 도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2단계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시점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서 이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좀 수립이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신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좀 역할이 아닐까. 그러면 이전을 위한 그 여러 가지 사전에 그 조사라든가 연구라든가 대상 지역과 어떻게 잘 매칭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그것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좀 잘 그 갖추는 문제, 그리고 그 혁신 도시가 이렇게 그 크게 좀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세종시에 비해서 인프라 투자가 상당히 약했습니다. 예. 뭐 세종시는 그 몇 조 단위의 이런 투자를 한 데 비해서 혁신 도시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납니다만 한 뭐 3천억 이런 정도 규모밖에는 또 안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좀 여러 가지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 또 해당 지역에서 그 혁신 도시가 들어와서 공공기관들이 어떤 그 부가가치를 생산하면 이것을 인근 지역과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지금 이런 것도 거의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 도시를 만든 이유는 그 혁신 도시에 들어와 있는 그 해당 기초자치단체만 혜택을 봐라 이런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인근 지역의 또 균형 발전을 확산하는 효과도 필요한데,
지금은 세수가 그 해당 기초자치단체 대부분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그럼 지역사회 어떻게 협력 재원으로 만들 건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지금 그 제도적으로 입법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들도 또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제 추가로 이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어쨌든 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2단계 공공기관이 그 아직까지는 그 충북에서 어떤 것을 유치하겠다는 표현을 안 했지만 그래도 예전에 그 좀 거래됐던 것들을 보면은 뭐 지역 난방공사가 됐던 또 여러 가지 뭐 한국공항공사까지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걸 심도 있게 또 특히나 경제성이나 뭐 여러 가지 인구 확장성 또 그리고 또 인프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연관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더욱 오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번 충북도에서 나름대로 코로나 그 국가 재난 시기에 저희들이 그 혁신도시에 있는 그 연수원들을 제공하면서 저희들이 많은 또 도움을 또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또 그 혁신도시 그 2차 그 공공기관에다가 충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특히나 그동안 그 이번 지방 정부에 유치할 수 없었던 것들 그 청주공항 옆에 그 MRO 항공단지 또 특히나 그 오송역 역세권 개발들을 갖다가 이런 2차 공공기관을 유치하면서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1단계 공공기관 이전 때 우리 충북은 정말 알짜가 될 만한 공기업들이 하나도 못 왔잖아요. 공기업이 아예 없기 때문에 2차 이전에서는 반드시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 와야 된다. 그래야 아마 주변에 그 파급 효과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면은 뭐 공항공사나 지역난방공사 여기가 이제 시장형 공기업들인데 이쪽 또 준시장형인 한국방송광고공사라든가 뭐 그런 그 공단이라든가 규모 있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지금 여러 곳에서 그 유치를 하려고 뛰어든 것 중에 하나가 은행입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뭐 한국은행 등등. 근데 이것은 이제 기존에는 그 금융 허브하면서 다 이게 부산으로 갔었는데 그 나머지 금융기관 다 부산으로 가야 되냐. 많은 지역에서 서로 이제 이걸 당겨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 다음에 뭐 농협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제대로 된 공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그 혁신도시가 제대로 잘 잡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와 함께 우리 지역의 비전과 전략과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바이오 헬스라고 하는 국가 비전을 재작년이죠. 2019년에 또 대통령께서 오셔서 직접 선포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 지역은 바이오 헬스와 연관된 그런 뭐 의료기기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뭐 보건의료연구원이라 이런 관련된 그런 국책기관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들이 아마 좀 더 우리는 명분 있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또 에너지 산업과 연계한다거나 또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지금 계획을 세워서 뭐 이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밑에서는 좀 이제는 공개적으로도 그런 좀 내부적인 의견을 모아서 준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이제 어떤 공공기관들이 오면 좋을지 약간 의견을 각각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뭐 은행이라던가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무조건 이제 오면 좋은 거니까 굉장히 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충북 입장에서 좀 이런 핵심적인 그 알짜의 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좀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게 어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 우리 그 충북도의 모토가 그 태양의 땅, 생명의 땅 아닙니까? 그래서 또 도농복합도시도 또 전 지역에 좀 펼쳐져 있고요. 특히나 그 농협이라는 그런 그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농협이라는 그 조직이 금융뿐만이 아니라 유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저희 그 충북의 장점인 그 국토의 중심이고 교통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그런 지역으로 저희들이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지 않아 해서 농협이라는 점을 갖다 좀 이렇게 강조를 좀 하고 싶고요. 특히나 아까 바이오 쪽 얘기하시면서 오송 쪽을 좀 강조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을 갖다 이전도 있지만 그래도 필요로 하는 그 국립암센터라든지 어떤 그 앞으로의 그 실버 산업을 갖다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의학과 관련된 그런 큰 병원들을 갖다가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전국이 다 원하기 때문에 네. 예, 정말 뭐 혈투를 벌여야 되는 또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명분 있게 또 접근해요. 그럼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이런 기관이 와야 되면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 지역의 비전과 전략과 맞아떨어지는 측면, 또 이전하고자 하는 공기업들의 수요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디로 가라고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특히 금융 노조라든가 이런 쪽은 뭐 아예 안 오려고 굉장히 결사 반대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옮기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걸 옮겨야 된다고 하면 그래도 좀 원하는 지역과 이 수요를 맞추는 작업 뭐 그런 것들이 같이 좀 이루어져야 그나마 그래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또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진천우선 혁신도시에는 기존에 어쨌든 공기업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명분 있게 그래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좀 특수한 점일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다른 예를 들어 뭐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전라도나 경상도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게 되면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수도권과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공공기관이 온다 해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거주를 하고 가족 이전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그거는 바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주 여건이거든요. 그 정주 여건이라 하면은 정말로 교육, 문화, 여러 가지 여가 생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 신세대들이 원하는 그런 쇼핑 그런 라는 부분 또 그리고 또 워라밸을 갖다가 맞출 수 있는 그런 관광단지 개발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그런 분들이 정주를 하면서 또 자녀들 교육도 시켜가면서 그런 인구의 유입 효과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 충북도로 보면 최근에 진천이나 음성 이런 쪽이 교육 투자를 굉장히 좀 강화하고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뭐 이게 정확히 제가 일일이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혁신도시 이전에 있는 분들이 젊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이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분의 교육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교육과 관련된 환경과 인프라가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의료, 문화 뭐 이런 거고 동시에 이제 일자리가 연계돼야 되잖아요. 물론 이분들도 오지만 가족들이 같이 옮기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또 인근의 그런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이게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게 진천 음성만으로 영역을 좁혀서 보지 말고 이걸 충북 전체라는 특히 청주와 연계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분담 문제 또 그건 이제 앞으로 오창이라든가 오송이라든가 또 혁신도시가 서로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그런 좀 전략이 마련이 돼야 아마 이분들이 이주해서 여기서 살 의사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또 이전에서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버스 같은 비용을 막 이렇게 또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전할 때 그런 거는 좀 다음에는 아예 없애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와서 초기에 같이 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또 전략적 고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균형 발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대선 공약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속한 문제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 계획이 수립 확정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공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